우리가 이번 전쟁을 경험을 하면서 각 국가들, 기업들이요, 이 비축유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이 비축유보다 더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요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요인들이 유가의 어떤 하락을 조금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유가가 한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미국 이란 전쟁 종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금리 인상 기대감이 꺾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실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흐름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금리 인상 기대감이 꺾일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은 대전제 조건이 뭐냐면 결국에 국제유가가 빠질 수 있느냐 여부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헤드라인 CPI를 보게 되면 4.2%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3%, 2%로 떨어져 줘야지만 금리 정책이 다소 완화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에너지 가격이랑 식료품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종전을 했으니 전쟁 이전 수준으로, 즉 60불 수준으로 국제유가가 빠질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은 제한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작금의 사태들을 모두 다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시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조선이 피격이 당해가지고 막 침몰하는 그런 사진들이라든지 뉴스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좀 세계 주요 보험사들이라든지 재보험사들 입장에서는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은 열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것을 통과를 하고 지나다니는 것만으로도 상당하게 리스크 요인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지역으로 분류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 보험료 자체가 전쟁 이전처럼 내려가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가 암 치료를 잘 받았어요. 수술을 통해서 암세포를 다 제거를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재발 위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걸렸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들려고 하면은 제한이 걸리거나 혹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수가 있죠. 그거와 같은 개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해상보험료 자체가 고스란히 이 선사들의 운행 비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유전시설이라든지 뭐 정제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됐어요.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많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결국에 복구를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공급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제동이 걸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전쟁을 경험을 하면서 각 국가들, 기업들이요, 이 비축유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이 비축유보다 더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요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요인들이 유가의 어떤 하락을 조금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유가가 한 번에 확 빠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빠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이 방향성이 드라마틱하게 반전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잘 봐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뭐 금리에 대한 그 정책 방향도 되게 잘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그러려면 연준의 이중 책무인 이 고용 데이터라든지 뭐 물가 데이터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유독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코스피 말고도 지금 미국 3대 지수 자체가 꾸역꾸역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높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에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QE 방향으로 가는지 이 부분들도 계속 좀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재무부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재무부의 재정 정책 방향도 상당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연준의 FOMC만 주요 일정으로 놓고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재무부의 QRA도 되게 잘 볼 필요가 있겠죠. QRA는 매 분기마다 이 국채 발행 계획 보고서라는 가이던스를 재무부가 내놓습니다. 그래서 단기 국채를 얼마큼 발행하고 장기 국채를 얼마큼 발행하고 이런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드에 나온 그대로 딱 발행을 한다
한다라기보단 이게 더 초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이드일 뿐이고 약속은 아닙니다. 다만 이 재무부의 이 통화량, 그러니까 유동성이 주의비를 많이 하는지 혹은 조금 축소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되는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주요 일정들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고 젠슨항 방한 이슈도 지나가고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어쨌든 잘 상장을 해서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저는 2분기 실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아직 좀 먼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의 수급이 서서히 몰리면서 선반영이 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리스트업 해놓는 작업이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왜 이리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것인가요? 지금 글로벌 증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어딘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인프라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뭐 HBM 쪽부터 해서 뭐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 같은 경우는 막대한 설비 투자, 캐펙스 투자가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대형주밖에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주 주도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시장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AI 인프라 쪽으로 들어가고 대형주로 들어가고 이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 스몰캡 종목들은 점점 더 소외를 받는 이런 차별화 장세가 양극화 장세가 계속해서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밸류업 정책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주주 환원을 뭐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목적을 둔 밸류업 정책입니다. 밸류업 정책은 뭐냐면 결국에는 저PBR, 그러니까 장부상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리레이팅이 되어야 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저PBR 기업들이 어디에 다 상장이 돼 있어요? 코스피 시장에 다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기술주 중심의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이러한 차별화 흐름이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하반기에도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요. 그나마 상반기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코스닥 내 핵심 주도 종목들에는 조금 수급이 낙수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여전히 주도권은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들이 이끌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은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인데 종전압의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은 더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정학 문제가 과연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해소가 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는 큰 맥락에서 조금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미국 이란 전쟁을 보면서 앞으로는 각국의 방위비가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의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정돼서 가는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니고요. 미국인들이 원하고 미국의 양 정당들이 모두 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서서히 이런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얻은 실익이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 세계 경찰 역할을 축소할 수 있는 명분을 분명하게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뚫는 과정에 있어서 동맹국들에게 군함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함을 보낼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함을 못 보내요? 못 보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은 나도 너네들을 지켜주는 거, 그죠? 비용을 투사하는 행위를 축소하겠다. 경찰 역할 축소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동맹국들에게 주둔해 있는 미군을 일부 이제 후퇴를 하는 것을 발표를 한다라든지, 그죠? 그리고 나토도 탈퇴한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고립주의, 즉 미국 우선주의로 가기 위해서 이 개입, 세계 경찰 개입 역할을 축소할 수 있는 명분을 이번에 얻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미국이 점점 더 발을 빼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럼 각 국가 간의 군사적 긴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이고요. 이는 곧 방위비 지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토도 보게 되면은 나토는 보통 그 나토 회원국들이 GDP 2%를 방위비 지출로 보통 지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6월이죠. 2025년 작년 6월에 나토 회원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향후
2035년까지 전체 GDP의 5%를 방위비 지출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방위비 지출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10년 안으로. 게다가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있는 항목인데요. 바로 무기 획득 예산 비중인데 이 무기 획득 예산 비중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이게 14%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0% 중반까지 올라와 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미국의 우선주의, 미국의 개입이 축소되면 축소되는 이 탈세계화 방향으로 점점점 이 관성이 붙어서 가게 될 텐데 이 과정 속에서 각 국가 간의 방위비 지출도 늘어나고 무기 획득 예산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기를 굉장히 잘 만드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앞으로도 좋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이 났으니까 야, 방산주는 모멘텀을 잃었어. 이렇게 보기보다는 만약에 그 명분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방산주를 매매하는 전략으로 설정한 2년짜리 유효기간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향후 2년 동안 요 기준을 통해서 방산주 매매 전략을 잡아놨는데요. 뭐냐면 저는 국내 이제 방산 그 대장주가 아무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놓고 봤었을 때 포워드 PER 25배 근처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싸져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 포지션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PER이 35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고평가 영역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고 매도 포지션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놓고 저는 방산주들을 바라보는데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포워드 PER이 25배 근처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가격대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하는 업종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뭐 전쟁 이슈도 지나가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젠슨항 방한 이슈도 지나갔고 스페이스X 상장도 지나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2분기 실적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다. 제가 이야기를 서두에 드렸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쪽을 보는데 저는 그 중에 한 업종이 저는 조선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분기 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다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막 올라가다가 그리고 전쟁 이슈 때문에 흔들리더니 기관 조정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지금 올해 1분기 지나면서까지 지금 조선주들의 흐름이 기간 조정 흐름 형태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잘 나올 겁니다. 1분기 이익이 되게 잘 나온 이유는 뭐냐면 저가 수주 물량을 다 털어내고 이제는 고선가, 그러니까 3, 4년 전부터 이제는 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고선가 수주를 받았었던 그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장부에 찍히기 시작했거든요. 2분기도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글로벌 선주들이 보통 상반기는 이 경영 부상을 하는 단계로 보고요. 7월부터 한 9월까지는 본격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발주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선업 보면은 2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올 테고 여름 들어서면서 수주 이슈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런 기대가 6월부터 반영이 되면서 바닥을 짚고 올라갈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선주들은 지금부터 잘 봐야 된다. 이거를 사실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고 최근에 조선주들이 조금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바닥 신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계선 HD현대중공업 목표 주가를 100만 원부터 117만 원까지도 제시하던데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4월에서 6월에 수주받은 물량만 8조 2천억 원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31일에 발표된 그 분기 실적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수주 잔고 내역을 보면 62조가 조금 넘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62조에다가 최근 수주받은 물량 다 더하면 한 70조 정도가 되죠. 28년에서 29년도 도크슬롯이 이미 다 차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주들이 배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줄을 선다 하더라도 이 고마진, 그러니까 마진이 높게 남는 이 선박들만 계속해서 골라서 수주를 받는 단계로 갔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선별수주 단계라고 하죠. 선별수주 단계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과거 적자 물량을 다 털어냈어요. 올해 1분기부터 고성가 물량에 대한 이 수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이익의 각도가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수주는 계속 들어와요. 수주는 들어올 때마다
고선가에 대한 그런 물량 수주만 점점 더 쌓이죠. 그래서 하반기로 가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 마진,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OPM,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이 조선업이 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HD 한국 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다른 업사이드 포인트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선박 엔진 쪽입니다. 엔진. 조선 3사 중에 유일하게 엔진 사업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전력망을 다 공급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 전력 발전 시스템을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죠. 근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스터빈에 대한 리드 타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장 오늘 내일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를. 그래서 비상전력 시스템으로 이 선박 엔진을 채택하는 흐름들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고, 이쪽에서도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선박 엔진 쪽에서만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원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 전망까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업사이드 요인이 여기에도 하나가 더 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조선업 최호황 가치 플러스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프리미엄,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증권가들이 지금 이 HD 현대중공업을 이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때 한 PER을 25배에서 30배는 쳐주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25배에서 30배를 딱 치환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상단으로 딱 놓고 잡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실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71만 1,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포워드 PER 보면은 22배 정도 되거든요. 아직은 더 상승룸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